대통령이 삼성 파업 막았다. 이란 전쟁 성급한 동시 폭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몽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뉴스 하나만 봐도 숨이 차오를 것 같은 그런 날이에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오늘 대한민국이랑 전 세계에서 터진 굵직굵직한 소식들 하나도 빠짐없이 같이 파헤쳐 봅시다. 오늘 새벽 홍시를 기점으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스타트를 끊었어요. 0시 정각에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보통 자정에 시작되면 정치인들이 새벽에도 나와서 현수막 달고 유세차 돌리고 그러거든요.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그런 풍경이 펼쳐졌을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양당이 내세운 핵심 구호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 판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딱 보여요. 민주당은 내란 심판을 전면에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정권 폭주 견제를 핵심 메시지로 들고 나왔어요. 두 구호 다 서로를 겨냥한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전국의 혼란을 선거판에서 심판받게 하겠다는 거고, 국민의힘 쪽은 현 정권이 너무 달리고 있다며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 양측 모두 지지층 결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게 이번 선거 초반 구도예요. 각 당이 어떤 후보를 내세우느냐,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오늘 가장 드라마틱했던 소식을 하나 꼽자면 단연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 타결이에요. 단순한 노사 협상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직접 나선 사안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 문제에 강한 입김을 불어넣었고,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어요.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반도체 산업은 국가전략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노조가 총파업 직전까지 갔다는 건 그만큼 내부 갈등이 심각했다는 얘기거든요. 대통령과 총리가 이 문제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이 협상의 결과를 국가 경제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었는지를 방증해요. 결국 합의한 내용의 핵심은 성과급 배분 비율이에요. 노사가 잠정 합의한 내용을 보면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12%로 배분하기로 했고, 그동안 있었던 긴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어요. 긴급 상한이라는 게 뭐냐면 성과급이 너무 많이 지급되는 걸 막기 위해 설정해 놓은 일종의 상한선인데, 이걸 없앤다는 건 직원들 입장에서 꽤 큰 성과예요. 영업이익의 12%가 얼마냐고요? 삼성전자 규모를 생각하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합의가 사회적으로 흥미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그에게 성과급에 대한 박탈감이란 시각이 있거든요. 이미 연봉이 상당한 삼성전자 직원들이 추가로 대규모 성과급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다른 업종, 다른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 노동 쟁의 활동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조가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조직된 노동의 힘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도 있어요. 어느 쪽이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속보로 다루면서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어요. 삼성전자 공장이 멈춘다는 건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IT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정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을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이 이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경솔한 외교적 자해라고 표현했어요.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를 직접 지적했어요. 이 발언이 왜 논란이 되냐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갈등 관계에 있는 나라가 아닌데 현직 외국 지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외교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중동 정세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언급한 건 외교적 발언이 잘못되면 결국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예요. 이 발언이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에요. 이제 미국과 중동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어요. 트럼프 특유의 압박 전술인지 아니면 진짜 군사 행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란은 이런 발언에 강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신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파키스탄이 이 상황의 중재자로 나서고 있어요.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미국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라서 이 역할이 완전히 뜬금없는 건 아니에요.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에너지 가격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이 갈등이 어느 방향으로 풀리느냐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타이완 총통과 통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무기 수출 문제를 직접 언급했어요.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안이에요. 중국 입장에서 타이완은 자국 영토이기 때문에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파는 건 내정 간섭이자 분리주의를 지원하는 행위로 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언과 타이완 발언을 거의 동시에 터뜨리면서 외교적 긴장감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시해야 해요. 한반도와 한미 관계 소식도 있어요.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미셸 스틸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한국 내에서 활동 중인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통상 및 투자 문제와 직결된 메시지예요.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면 그게 한미 관계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미셸 스틸 후보자는 한미일 삼국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했어요. 한미일 공조는 지역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분야에서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북핵 문제나 중국에 대한 대응에서 세 나라가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가 핵심이에요. 또 대미 투자 계획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행정부 기조가 미국 내 투자 유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발언이 나온 맥락을 읽을 수 있어요. 국내 범죄 소식도 전해드려야겠어요. 중국 자금 세탁 조직과 손을 잡고 대포 통장을 개설해 무려 1,000억 원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1,000억 원이에요. 숫자만 봐도 이게 단순한 소규모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기획된 범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이 경찰 수사에 대비해 알리바이를 미리 준비해뒀다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범행한 게 아니라 법망을 피할 준비까지 사전에 철저히 해놓은 거잖아요. 중국 조직과의 국제적 공조, 대포 통장이라는 수법, 사전 알리바이 준비까지 이 사건은 현대범죄가 얼마나 정교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경기 용인에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음주운전자가 폐지를 줍고 있던 60대를 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났어요. 다행히 이 음주운전자는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어요. 폐지를 줍는다는 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이 음주운전자에게 피해를 당하고 운전자는 도주까지 시도했다는 게 씁쓸한 대목이에요. 경찰이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후속 처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국제 소식으로 다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9호 선단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을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외교적 파장이 일고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은 전쟁 중인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러 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퍼지면서 국제사회가 들끓고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 영상에 대해 자국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진화에 나섰어요. 사실상 해당 행위를 이스라엘군의 공식 방침이 아닌 일탈로 선을 긋는 거죠.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이 수준의 해밍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어요. 가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유럽의 시각이 갈수록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상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예요. 이번엔 완전히 결이 다른 소식이에요. 지리산에서 100년근 천종산삼이 발견됐어요. 100년근이라는 게 말 그대로 100년 이상 된 산삼이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100년을 자연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고 자라온 산삼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번에 발견된 산삼이 자연발화의 5대 이상을 거친 가족군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이에요. 5대 이상을 이어온 가족군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나요? 할아버지 산삼, 아버지 산삼, 그 자식과 손자까지 한자리에서 대를 이어 자란 거잖아요. 산삼 애호가분들한테는 이게 그냥 뉴스가 아니라 역사적인 발견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장대비 속에서 남북 선수들이 함께 뛰는 경기가 열렸어요. 비가 쏟아지는 날씨였는데도 관중들의 열기가 식지 않았어요.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이 한 목소리로 남북 선수 모두를 응원했다는 소식이 정말 따뜻하게 다가와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킨 관중들의 열정, 그리고 남북 선수가 한 경기장에서 뛰는 장면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스포츠가 정치나 외교가 풀지 못하는 부분을 조용히 채워나가는 순간이에요. 한 가지 소비자 관련 논란도 짚고 넘어갈게요. 유명 셰프 안성재 씨의 레스토랑에서 고객 차량이 발렛 파킹 과정에서 파손되는 사고가 났는데 이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졌어요. 손님들은 차를 맡겼는데 돌려받을 때 손상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안성재 셰프는 최근 미디어를 통해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 이런 논란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레스토랑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피해 고객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날씨 얘기예요. 오늘 날씨가 여름을 코앞에 두고 기온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꽤 크고 강한 비바람까지 몰아치는 상황이에요. 밤 사이에는 산간과 해안 지역에 호우가 쏟아지고 내륙 지역에도 비바람이 강하게 불 예정이에요. 야외 활동이나 운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날씨 꼭 챙기시고 특히 산간이나 해안가 쪽 이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자, 오늘 해몽성에서 다룬 소식들 어떠셨나요? 선거 개막부터 삼성전자 협상 타결, 트럼프발 외교 긴장, 구호 활동가 학대 논란, 지리산 산삼 발견, 남북 스포츠 현장까지 오늘도 정말 쉴 틈 없이 세상이 돌아갔죠. 이 모든 걸 놓치지 않고 정리해드리는 해몽성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